BBC 경제부 소속 기자로 일하면서 저는 누구보다 세계 시장의 흐름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특히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다시 시작된 고율 관세 정책은 저희 부서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놨죠. 이건 진짜 21세기에 일어날 일이 아니야.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진심이었고 EU를 포함한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무자비한 관세 장벽을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위기감을 느낀 건 런던 시내 슈퍼마켓이었어요. 미국산 가전제품은 물론 일반 생활용품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껑충 뛰었고 소비자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게 선진국이냐고 외치고 있었죠. 영국 정부도 나름대로 대응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어요. 브렉시트 이후 자국 중심의 무역 구조로 전환하려던 영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속수무책이었고 곳곳에서 무역 고립이라는 단어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만은 다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관세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한국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미국 현지 반응이었어요. SNS에서는 한국산 선크림 무조건 많이 사야 돼. 한국 라면 없으면 이제 못 살아. 삼성 TV 지금 안 사면 두고두고 후회할 듯 같은 글들이 넘쳐났고 실제로도 코스트코나 월마트 등지에서 한국 제품만 빠르게 매진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직업적 본능으로 이 현상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일시적 인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면 볼수록 한국은 단순히 인기 있는 제품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전략적으로 승부를 본 유일한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의 외교전이나 관세 회피에만 집중할 때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국 현지의 물류창고를 빠르게 증설하고 아예 현지 생산기지를 세워 관세를 피하면서도 품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준비된 대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당장 한국으로 향하는 취재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이건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요. 아니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부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예전 출장 때 들렀던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이나 뉴욕 JFK 공항에 비하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공항 직원분들의 태도도 너무 친절했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정확했어요. 안내 표지판 하나까지도요. 첫인상을 이렇게 좋게 받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저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협회, 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말 그대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통상부 직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예견했다고요? 미국의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을요?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무역을 공격할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응책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그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준비된 대응이었다니. 이건 전략의 승리였어요. 심지어 중소기업들도 정부의 지원하에 빠르게 인증 절차를 밟고 물류망을 개선해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했더라고요. 그냥 생존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한국 제품을 사랑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열광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제품은 믿을 수 있어요. 관세가 붙어도 그 값을 해요. 이런 평가는 단순한 호감 그 이상이었어요. 한국 제품이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엄청난 문화적,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체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 있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다는 사실,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걸 못했을까? 왜 영국은 한국처럼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제 저는 한국에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단순한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 정서, 기업 문화, 그리고 위기에 대처하는 철학까지도요.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찾은 그 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했어요. 첫 행선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센터였는데요. 이곳에서 만난 젊은 CEO의 말 한마디에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관세요? 저희한테는 오히려 기회였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영국에서는 고율 관세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업들은 줄줄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언론은 나라 망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상황인데 이 젊은 한국 CEO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관세 발표가 났던 그날 밤을 새우며 미국 현지 유통업체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이틀 만에 기존 수출 상품의 포장을 전면 수정했다고 말했어요. 기존의 3개 묶음이던 구성은 5개 세트로 바꾸고 가격은 소폭 인상했지만 품질과 효율이 향상됐다는 인식을 주도록 설계했대요. 그 결과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는 불만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역시 한국 제품은 다르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아니, 감탄을 넘어서 좌절감마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한 영국 사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손 놓고 정부만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민간의 대응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이건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인 친구가 저를 대학 동창 모임에 초대해줬어요. 작은 술집에서 삼삼오오 모여 맥주 한잔하던 그들은 모두 30대 직장인들이었는데 대화 주제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요즘 일부러 국산 제품만 사려고 해. 관세 터진 이후로 외화 소비 줄이자는 분위기잖아. 그거 알아? 우리 회사는 관세 이슈 이후로 국내 원재료 비율 높이고 생산도 다시 지방 공장으로 돌렸어. 진짜. 우리 쪽은 미국 바이어들이 오히려 한국 거 더 찾는다더라.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직장인들의 이런 대화가 단지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자발적인 위기 대응 문화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들은 정부의 지시나 기업의 요청 없이도 스스로 소비 습관을 바꾸고 주변에 서포트 코리아 캠페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건 의무감이 아니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제품, 우리가 지켜야죠. 한국 기업 망하면 우리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 말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어요. 영국에서는 흔히 듣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거긴 개인주의가 강해서 내가 뭘 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라는 냉소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들은 스스로 국가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국가가 위기를 맞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한 무역 자동화 솔루션 기업 대표는 관세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미국 시장의 리스크 분석을 진행하고 AI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관세 터졌을 때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대안은 준비돼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솔직히 부러움을 넘어서 질투를 느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준비를 못했을까? 왜 우리는 사후 대응만 하고 있을까? 한국은 분명 위기를 맞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았고 심지어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정말 선진국일까?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단순한 경제대국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연대하는 법을 아는 사회라는 거요. 이튿날 아침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대기업 R&D 센터로 향했습니다. 삼성전자 소속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이 취재를 손꼽아 기다려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대기업이니까 당연히 대응이 빠르겠지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라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출입부터 회의 준비, 안내까지 모든 과정이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세련되었고, 특히 담당자가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하며 보여준 배려는 놀라웠어요. 그들은 관세 이슈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응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며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세 관련 리스크 시뮬레이션을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미국 내 시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했고, 관세 시나리오별로 포장 방식, 수출입 경로, 원가 구조를 달리 설정하는 플랜 B, C, D까지 이미 다 마련돼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품별로 어떤 게 프리미엄 전략에 맞는지, 어디에선 저가형으로 승부해야 하는지도 데이터 기반으로 미리 결론이 나 있었어요. 우리는 위기를 사건이 아니라 변수로 봅니다. 변수는 조정하면 되는 거죠. 이 말은 제 뇌리를 강하게 때렸어요. 위기를 두려움이 아닌 관리 가능한 요소로 인식하는 사고방식. 이건 단순히 빠르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전략이었어요. R&D 센터를 나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또 다른 취재 장소인 한류 화장품 브랜드의 물류센터에 들렀어요. 이곳은 미국 수출용 제품을 준비하는 중심 기지로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시간이 정지된 듯한 정돈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제품에는 미국 FDA, EPA, USDA 기준을 통과한 인증서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지금 관세로 몸살을 앓는 나라의 창고가 맞나?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어요. 물류 책임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설계해요. 그래야 실제 위기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상황이 나빠질 때 대처하는 법이 아니라 상황이 나빠지는 걸 전제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이건 사고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품질에 대한 자존심이었어요. 관세로 가격이 오르더라도 절대 원재료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프리미엄 포장으로 경쟁력 있게 밀어붙이는 방식. 미국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하지만 한국 제품의 품질은 그걸 상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자신감은 그저 마케팅 슬로건이 아니라 수치와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위기에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술과 철학이 내재된 사회다. 정말 이보다 더 강한 나라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관세 앞에 휘청이고 있지만 한국은 관세를 오히려 우리만의 브랜드 가치로 바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마지막으로 산업부 고위 관계자와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한국 체류 중 가장 큰 감정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기업 R&D 센터와 물류 현장을 다녀온 다음 날 저는 마지막 대형 취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의 고층 빌딩 안 국내 대표 IT 기업과의 미팅 자리였어요. 이번엔 실무진과 임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꽤 중요한 회의였고 저도 긴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약 20가지. 관세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 수출 방향성, 미국과의 협상 과정 등 복잡한 이슈들을 정리한 내용이었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회의는 정확히 10초 전에 시작된 상태였어요. 시계에 맞춰 움직이는 듯한 분위기, 깔끔한 복장, 일절의 잡담도 없는 공기, 심지어 차를 따라주는 직원조차 로봇처럼 조용했어요. 정말 체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살짝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첫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저는 그 감정이 혼란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임원진들은 짧고 명료한 답변만 내놓았어요. 네. 그 부분은 이미 대응 완료됐습니다. 예측범위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를 불확실성이 아닌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대답들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뭔가 차가운 기운을 느꼈어요. 제가 던진 질문이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바탕으로 던진 탐색적 질문이었는데 그들에게선 어떤 공감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건 진심 없는 공식 답변 같아. 나를 단지 또 하나의 외신 기자로만 대하는 건가?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속으로 살짝 실망했어요. 이 사람들 대단하긴 한데 너무 딱딱하고 거리감 있어. 그게 그 순간 제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 임원분이 조용히 저를 회의실 밖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기자님, 오늘 질문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는데 공식 회의는 회사 방침상 최대한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라서요. 대신 지금 근처 카페에서 잠시 더 말씀 나누실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란 저는 얼떨결에 따라 나섰고 그렇게 시작된 1시간의 비공식 인터뷰는 제가 한국에 와서 만난 대화 중 가장 진솔하고 따뜻한 대화였어요. 그 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외신 기자분들에게 우리는 가끔 딱딱하고 공감 없는 사람들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신뢰를 쌓는 게 더 중요한 사회에서 살아왔거든요. 감정은 차마 말로 다 드러내지 않아도 행동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느꼈던 차가움은 사실 신중함과 절제, 그리고 철저한 프로페셔널리즘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외국인을 환대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기자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팀원들이 며칠간 리허설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이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토록 세계 무대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지 그 뿌리를 보게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지 빠르고 똑똑한 나라가 아니라 속 깊고 정중한 철학이 있는 나라라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하루 종일 썼던 취재 노트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한국을 정말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다 알지 못해도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 나라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는 것.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래도록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는 도시, 표현은 절제됐지만 속은 뜨거운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한국이라는 나라. 그 순간 하나의 확신이 들었어요. 이 나라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구나. 위기를 앞두고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본 이 모든 경험은 단지 따뜻한 감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전략이자 정신이었어요. 2025년 전 세계가 미국의 관세 폭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분열했고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수출 감소에 허덕였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 말했죠. 이건 무역 전쟁이다.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단 한 나라, 오직 한국만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자 모두가 한국 제품의 가격 인상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미국 내 수요는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엔 K뷰티와 한국 라면이 있었죠. 특히 한국산 선크림은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없어서 못 사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다양한 자외선 차단 성분을 사용해 가볍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미국 선크림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한 미국 소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격이 올라간다 해도 난 한국 선크림을 보이는 대로 살 거예요. 한국 제품은 완전히 달라요. 심지어 어떤 소비자는 1년치 선크림을 미리 쟁여두었다고 고백했죠. 실제로 K뷰티 브랜드 크레이 뷰티의 창립자 이하유는 가격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관세 영향으로 이제는 더 이상 $18 이하로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은 연일 품절 사태였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 식품인 신라면도 같은 현상을 겪었어요. 미국 내 월마트 매장에서는 신라면이 아시아 식품 코너를 벗어나 메인 식품 코너로 진입할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했고 농심의 미국 매출은 10% 이상 증가해 $5억 돌파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 라면은 끊을 수가 없어요. 관세 적용되기 전에 무조건 많이 사다 놓을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였죠. 관세는 위기였지만 한국 제품은 그 품질과 신뢰로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더 깊숙이 미국 소비자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물류는 더 빠르게 돌았고 매출은 오히려 상승했으며 미국 곳곳에서 한국 제품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선호가 아니었어요. 이건 신뢰의 결과였고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낸 자부심의 현장이었어요. 이 모든 걸 직접 보고 듣고 또 체험한 저로서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위기를 견딘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무너질 때 유일하게 웃으며 앞으로 나아간 나라였습니다. 그 웃음은 자만도 허세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 위에 세워진 냉철한 전략, 그 전략을 지탱하는 건 끈끈한 국민의식과 내가 아닌 우리라는 믿음이었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운이 좋았던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시스템이고 문화였고 철학이었습니다. 그 철학이 있기에 관세라는 전 세계적 위협 속에서도 한국은 기회를 만들었고 그 기회를 전 국민이 함께 키워낸 겁니다. 영국에 돌아온 뒤 저는 많은 걸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위기를 두려워했고 책임을 미뤘으며 해결책을 정부에만 맡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위기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한 걸음씩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단지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강한 나라, 신뢰가 문화가 된 나라,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소개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한국에서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음이 자라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트럼프 관세 전쟁이라는 거대한 이슈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관세 전쟁 속에서도 당당히 살아남은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감동을 보고 온 BBC 기자 에밀리 콜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